가짜 카드로 장난치면 경찰 부른다. 당장 나가. 원무 과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바닥에는 18살 여자아이가 쪼그려 앉아 떨고 있었어요. 훔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남겨준 거예요. 소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옆 수술실에서는 동생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검은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응급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대체 이 여자아이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새벽 2시였습니다. 옥탑방 안은 숨이 막힐 것처럼 고요했어요. 지연은 책상 앞에 앉아 수능 기출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었지만 보일러는 석 달째 꺼져 있었어요. 입김이 나올 만큼 추웠습니다. 손가락이 꽁꽁 얼어서 연필을 쥐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풀어야 했어요.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옆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였어요. 지연은 연필을 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야? 대답이 없었어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중학교 2학년인 동생 민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누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민재의 목소리는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안쪽에서 거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쇠조각이 긁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지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간 낡은 휴대폰이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동생이 쓰러졌어요. 가슴을 잡고 숨을 못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소를 말하는데 혀가 꼬여서 2번이나 다시 말해야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민재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생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어요. 민재야, 조금만 참아. 구급차 온다. 금방 온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고통 때문에 눈만 질끈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동생의 손을 잡은 채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길 기다렸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은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오는 구급대원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형광색 조끼를 입은 2사람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요. 제 동생이에요. 구급대원이 민재의 맥박을 짚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민재가 들것에 실렸어요. 좁은 옥탑방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들것이 벽에 부딪혀 덜컹거렸습니다. 지연은 동생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구급차 안은 밝고 차가웠습니다.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민재의 눈이 지연을 찾았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어요. 14살짜리 아이의 눈에 그렇게 큰 공포가 담길 수 있다는 걸 지연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누나, 나 죽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누나가 여기 있잖아. 지연은 동생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민재가 더 무서워할 테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재를 응급실 안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지연은 뒤따라 뛰었습니다. 응급실 안은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하얀 벽과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눈을 찔렀습니다. 구급대원이 간호사에게 민재를 인계하고 돌아갔어요. 민재는 응급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문 앞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안에서 기계 소리와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누나예요. 의사는 잠깐 지연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해요. 늦으면 위험합니다. 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더 무서웠어요. 수술 진행하려면 원무과에서 먼저 수속을 밟으셔야 합니다. 지연은 원무과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동생이 수술해야 한대요. 빨리 해주세요. 창구 안에 앉아있던 직원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잠시 뒤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칼날 같았어요. 보풀이인 낡은 패딩, 갈라진 운동화, 교복 치마 밑으로 보이는 얇은 스타킹. 직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지연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없이 당해온 얼굴이었습니다. 수술 보증금 2천만 원 먼저 납부하셔야 수술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지연의 통장 잔액은 350원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밀려 있었어요. 휴대폰에는 사채업자의 독촉 문자가 가득했습니다. 내일까지 안 갚으면 찾아가겠다는 빨간 글씨들이었어요. 지금은 돈이 없는데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동생부터 먼저 봐주세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살이었어요. 보호자라고 부를 어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석 달 전에 돌아가셨고 아빠는 그보다 훨씬 전에 떠났어요. 이 세상에서 지연이 가진 건 아픈 동생 하나뿐이었습니다. 규정상 보증금 없이는 수술 진행이 어렵습니다. 직원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응급처치실 안쪽에서 민재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은 그 소리에 다리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저기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의 손끝이 패딩 안주머니에서 딱딱한 것에 닿았어요. 엄마의 지갑이었습니다. 석 달 전 돌아가신 엄마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낡은 가죽 지갑. 가죽은 갈라져 있었고 지퍼에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엄마는 병상에서 이 지갑을 지연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었습니다. 이 안에 카드 하나 있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만 꺼내라. 엄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온 힘을 다해 그 한마디를 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그때 엄마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간절함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오래된 비밀의 무게였는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어요. 녹슨 지퍼가 뻑뻑하게 벌어졌습니다. 안쪽 실밥이 풀린 구석 주머니에 검은색 카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빛을 받으면 짙은 남색으로 빛나는 카드였습니다. 숫자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은행 이름도 없었어요. 한가운데 작은 금색 문양 하나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던 엄마가 가지고 있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물건이었어요. 이걸로 결제할게요. 제발이요. 직원은 카드를 받아 이리저리 뒤집어 봤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렸어요. 코웃음을 참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어요. 빨리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돌려보내려는 속셈이었겠죠. 그런데 카드가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말기 불빛이 한번 깜빡였어요. 그러더니 병원 로비 전체의 조명이 아주 짧은 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컴퓨터 화면들이 일제히 까맣게 변했다가 살아났어요. 직원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본사 확인 필요라는 붉은 글씨가 떴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구였습니다. 그때 원무과장이라는 명찰을 단 사내가 성큼 걸어왔어요. 카드를 낚아채더니 지연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가짜 카드로 장난치면 경찰 부른다. 당장 나가. 목소리가 응급실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들 앞에서 몸이 굳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18살 여자아이에게 도둑 취급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어른 앞에서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연은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주우려 하는데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3번이나 놓쳤어요. 겨우 카드를 집어든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금색 문양 위로 흘러내렸어요. 엄마. 차가운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내뱉은 한 글자였습니다. 그 안에 18배의 가난과 서러움이 전부 담겨 있었어요. 시장 골목에서 비린내를 맡으며 자란 어린 시절. 급식비가 없어서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숨던 중학교 시절.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알바를 하고 학교에 가던 고등학교 시절. 엄마는 그 모든 날을 곁에서 버텨주었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나가 생선을 다듬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엄마가 이제 없다는 게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크게 아팠습니다. 엄마, 민재가 죽을 것 같아. 나 어떡해. 통곡이 새벽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어요. 원무과장은 혀를 끌끌 차며 자리로 갔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가난한 사람의 눈물은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카드를 가슴에 꼭 쥔 채 동생 쪽을 바라봤어요. 커튼 너머로 민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이렌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거의 들릴 듯 말 듯 희미하게. 하지만 그 소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 3대, 그보다 더 많은 엔진 소리가 겹쳐지며 새벽의 정적을 뚫고 밀려왔습니다. 지연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검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하나, 둘, 끝없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유리문 쪽을 바라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꽂은 카드 한 장이 이 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힘을 가진 곳의 심장에 신호를 보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병원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새벽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이 끝나면 지연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질 터였어요. 응급실 유리문 너머로 검은색 차량들이 병원 정문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1대, 2대가 아니었어요. 10대가 넘는 벤츠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새벽 어둠을 갈랐어요. 차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같이 체격이 좋고 표정이 단단했어요. 이어피스를 끼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응급실 로비로 밀려 들어왔어요. 지연은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그 광경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지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은퇴 안경에 단정한 머리, 흠잡을 데 없는 검은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지연 앞에 서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90도에 가까운 인사였습니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연은 눈을 깜빡였어요. 뒤에 서 있던 수행원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현실 같지 않았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고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는 서강그룹 비서실장 박종현입니다. 카드 신호를 받고 왔습니다. 카드 신호라는 말에 지연은 손에 쥐고 있던 검은색 카드를 내려다봤어요. 금색 문양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 카드가 대체 뭔데요? 비서실장은 대답 대신 코트 하나를 꺼냈어요.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지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걸쳐 주었어요. 보풀이인 낡은 패딩 위로 고급 코트가 덮이는 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아가씨의 어머니 강서연 님이 이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셨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엄마가, 새벽마다 고무장갑을 끼고 얼음물에 손을 담그던 엄마가, 재벌 그룹의 상속녀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비서실장이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고급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였습니다. 지연이 알던 엄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엄마였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너무 젊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시장에서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이 트도록 일하던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이었다니. 지연은 사진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사진이 바르르 흔들렸어요. 엄마, 이게 정말 엄마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양복 바지에 슬리퍼를 끌고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이사장이라는 명찰이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외삼촌 강문석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강문석은 수행원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서실장을 알아본 거였어요. 강문석의 시선이 지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지연 앞에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강문석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설마 이 애가... 지연은 강문석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강문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카드가 무엇인지, 그 카드를 가진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지만 지연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비서실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거 다 나중에 들을게요. 제발 동생부터 살려주세요.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곧바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본사 의료팀, 지금 바로 출발하십시오. 환자는 중학생 남자아이, 심장 판막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실장이 원무과 쪽을 바라봤어요. 아까 지연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던 직원과 소리를 질렀던 원무과장이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져 있었어요. 수술 즉시 진행하세요. 비용은 전액 서강그룹에서 부담합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로비 전체가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원무과장이 허리를 반으로 접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조금 전까지 지연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 로비 전광판의 화면이 바뀌었어요. 병원 공지가 떴습니다. 본 병원은 오늘부로 서강그룹 직영 체제로 전환됩니다. 로비에 있던 의료진과 직원들이 전광판을 올려다봤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아까 지연을 비웃으며 쳐다보던 간호사 2명이 슬금슬금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곧 옥상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굉음이 병원 건물 전체를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파견된 흉부외과 전문의 팀이 도착한 거였어요. 의료진 4명이 수술 장비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민재의 침대가 수술실로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20명이 넘는 수행원들이 복도 양쪽에 도열해서 길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의 침대를 호위하는 모습이 마치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수술실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민재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동생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어 있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기 직전 민재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지연을 찾았어요. 누나, 이 사람들 누구야? 지연은 웃으려고 했지만 눈물만 나왔어요. 몰라. 나도 몰라. 근데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지연은 그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2시간 전만 해도 옥탑방에서 수능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지금은 수십 명의 수행원에 둘러싸여 동생의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강문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해였어. 오해였다고. 내가 몰라서 그랬어. 강문석이 지연 쪽으로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행원들이 벽처럼 길을 막았어요. 강문석은 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병원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 병원 복도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의 빨간 불만 바라봤어요. 엄마가 남긴 카드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지만 지금 지연에게 중요한 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재야, 꼭 살아서 나와. 지연은 수술실 문에 이마를 대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손에는 아직 엄마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가슴 안에는 처음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수술실 빨간 불이 켜진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지연 앞에 조용히 다가왔어요. 아가씨, 만나셔야 할 분이 계십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수술실 문에서 눈을 떼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생 수술 중이에요. 여기서 못 떠나요. 수술은 최소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꼭 배워야 할 뿐이에요. 수술 상황은 실시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비서실장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무거운 나무 문이 있었어요. 문 양쪽에 수행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어요. 큰 책상과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새벽 서울의 불빛이 멀리 보였어요. 그 방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이 얇게 빗어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날카롭고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지연을 보는 순간 흔들렸어요. 노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닮았구나.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야윈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을 바라봤어요. 누군지 몰랐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분은 서강그룹 회장 강태수 님이십니다. 아가씨의 외할아버지 되십니다. 외할아버지. 지연은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했어요. 엄마는 친정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외갓집이 어딘지,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 딸이라고요? 그렇다. 서연이는 내 외동딸이야.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30년을 찾았다. 30년 동안 매일 찾았어. 그런데 끝내 만나지 못하고 노인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어요. 이것들이 뭔데요? 30년 전의 진실입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었어요. 횡령 혐의 고발장이 있었습니다. 피고발인 이름은 강서연 지연의 엄마였어요. 재단 자금 5억 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전부 조작이야. 외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강문석이라는 이름이 적힌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문석이가 꾸민 짓이야. 서연이한테 도둑 누명을 씌워서 집안에서 쫓아냈어. 내가 딸을 찾으려 할 때마다 가짜 사망 신고서를 올렸더구나. 죽었다고. 내 딸이 죽었다고. 노인의 주먹이 휠체어 팔걸이를 내리쳤어요. 마른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은 서류들을 내려다봤어요. 글자가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왜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아야 했는지, 왜 단 한 번도 친정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더미 속에 또 다른 문서가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강문석이 엄마를 감시하기 위해 붙인 사람들이었어요. 지연은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채업자들이 엄마를 괴롭힌 사람들이었거든요. 매달 옥탑방 문 앞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벽에 빨간 글씨를 써놓고 가던 그 사람들. 빚 때문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강문석이 보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엄마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외삼촌이란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외삼촌이 누군지도 몰랐으니까요. 엄마는 끝까지 자식들을 그 싸움에서 지키려 했던 거였어요. 비서실장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두 종류의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문석 일가의 지출 기록이었어요. 해외여행, 고급 외제차, 명품 쇼핑, 매달 수천만 원씩 쓴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엄마의 가계부였어요. 낡은 공책에 볼펜으로 빼곡히 적힌 글씨, 시금치 2,000원,
두부 1,500원, 민재 학용품 3,000원. 지연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손글씨였습니다. 엄마가 이 카드를 안 쓴 이유도 알겠습니다. 지연이 작게 말했어요. 외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드를 쓰면 우리한테까지 그 사람들 손이 닿을까봐. 엄마는 그래서 평생 숨어 산 거예요. 우리를 지키려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눈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야윈 손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은 손이었어요. 지연의 손도 거칠었습니다. 설거지와 편의점 알바로 갈라진 18살의 손이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만나는 순간 3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서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어요.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그러다 돌아가신 거예요.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으면서 30년 동안 호화롭게 살았다고요?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강문석이 현재도 병원 기금을 빼돌려 도박 비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연은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 사람들을 제 손으로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18살 여자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외할아버지는 지연의 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실장이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서강그룹의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이건 때가 되면 내가 쓰거라. 이 그룹은 원래 내 엄마 것이었고 이제는 내 것이야. 지연은 도장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의 낡은 가계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제 도장이에요. 엄마가 매일 적은 이 숫자들이요. 이걸로 그 사람들을 끝내겠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눈 속에서 딸의 모습을 본 거였어요. 그때 비서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술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비는 넘겼다고 합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계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민재 살았어. 민재 살았어요. 새벽 창문 너머로 하늘이 아주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수술이 끝난 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중환자실에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고비를 넘겼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했지만 지연은 하루에도 12번씩 중환자실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강문석 일가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비서실장이 알려준 소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강문석이 외부 해결사를 고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누구를 없애려고요?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를요. 지연은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엄마가 30년 동안 견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보다 빨리 움직여야죠.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서팀이 해결사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역으로 제압했다는 보고가 그날 저녁에 들어왔어요. 지연은 그 소식을 듣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으니까요. 다음 날 지연은 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엄마를 남몰래 도왔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예순이 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은퇴한 수간호사 정말자였습니다. 지연의 얼굴을 본 순간 정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이 딸이구나. 눈이 똑같아.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정말자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희 엄마가 병원에서 쫓겨난 날 빗속에서 나한테 상자 하나를 맡겼어. 이걸 꼭 보관해 달라고. 언젠가 내 아이들이 찾아오면 그때 전해달라고. 정말자는 안방 깊숙이 들어가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왔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낡은 녹음기와 테이프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뒤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넌 이 집안에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한테 말하면 너만 더 비참해질 거야. 조용히 나가라. 그 뒤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나 정말 그 돈 안 가져갔어.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닥쳐. 지금 나가지 않으면 내 아이들한테도 손대겠어. 지연의 손톱이 무릎을 파고들었어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이 하얘졌습니다. 테이프 속에 엄마는 울고 있었어요. 30년 전의 울음이었지만 지연의 귀에는 어젯밤의 일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테이프가 끝났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숨을 쉬려고 해도 가슴이 돌덩이로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2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이 18이니까 엄마는 겨우 자기보다 몇 살 많은 나이에 모든 걸 빼앗기고 쫓겨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30년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살았어요. 정말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이걸 남긴 이유가 있을 거야. 언젠가 진실을 밝힐 사람이 올 거라고 믿었던 거야. 지연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대신 제가 꼭 갚을게요. 병원으로 돌아온 지연에게 비서실장이 새로운 보고를 가져왔어요. 병원 지하 창고에서 이중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강문석이 유령 환자를 만들어서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내역입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지난 5년간 약 20억 원입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한테 도둑 누명을 씌운 사람이 정작 본인이 도둑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서팀은 병원 내부 전산망의 비리를 실시간으로 체증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더해 비서팀이 확보한 영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강문석의 아들이 병원 간호사들에게 갑질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물컵을 얼굴에 끼얹고 무릎을 꿇리는 영상. 지연은 그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이것도 기념식 때 쓸 수 있죠?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 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이 이틀 뒤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강문석은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해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병원의 주인인 것처럼. 지연은 비서실장과 함께 기념식 리허설을 몰래 참관했어요. 낡은 패딩 대신 수수한 검정 옷을 입고 행사 스태프인 척 섞여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구석에 서서 무대 배치와 스크린 위치를 확인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강문석의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이 2개 있었어요. 지연은 그 스크린들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저기에 녹음을 틀고 이중장부를 보여주고 갑질 영상을 내보내면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강문석의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 무대에서 끝내겠습니다. 지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비서실장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고급 시계와 정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기념식에 입고 가시겠습니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엄마 녹음기만 있으면 돼요. 비서실장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지연이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기념식 계획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눈을 떴어요. 지연은 벌떡 일어났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민재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다가 지연을 찾았어요. 누나. 한 글자였어요. 겨우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였어요. 지연은 동생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며칠 전 구급차 안에서 얼음장 같던 그 손이 이제 따뜻해져 있었어요. 지연은 그 온기를 느끼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동생 앞에서 소리내어 우는 건 싫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 민재야. 누나가 다 끝낼게. 그러면 우리 이제 안 힘들어. 민재는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표정이었지만 누나의 손을 꼭 쥐었어요. 지연은 동생의 손을 한참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념식 이틀 뒤죠? 네. 준비 다 됐어요. 지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이제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념식 당일이었습니다. 병원 1층 대연회장은 호텔 뺨치게 꾸며져 있었어요. 샹들리에 조명이 천장에서 쏟아졌고 벽 양쪽에는 꽃 장식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 2개에는 병원 개원 30주년이라는 글씨가 떠 있었어요. 하객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의료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강문석이 서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에 이사장 배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와인잔을 들고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 복도에서 슬리퍼를 끌고 허둥지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 자리의 주인은 자기라는 듯 기고만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문석이 무대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기쁜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최근 우리 재단을 사칭하는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제 누님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가짜 카드로 재단을 흔들려 한 자가 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오늘 그 사기꾼을 여러분 앞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강문석이 손을 들자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이 아니라 수수한 검정 옷을 입고 있었지만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낡은 녹음기가 보였어요. 강문석이 미리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를 넣어둔 거였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림이 번졌어요. 저렇게 어린애가 재벌 사칭이래. 요즘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지연은 300개가 넘는 눈동자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연회장 중앙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찰이 지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수갑을 꺼냈어요.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강문석이 무대 위에서 내려다보며 소리쳤어요. 저 아이가 가짜 카드로 우리 병원을 사기친 범인입니다. 우리 가문의 수치예요. 경찰이 지연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이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닿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어요. 끌어내라. 저런 애가 재벌인 척 했다니. 지연은 하객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돈 많고 배운 거 많다는 어른들이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응급실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던 그 밤처럼. 지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렸어요. 마이크를 쓰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해진 거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경찰이 막으려 했지만 지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고백하시면 제가 조금은 봐드릴 수도 있어요. 강문석은 코웃음을 쳤어요. 사기꾼이 무대에서 협박까지 하나. 이 자리에서 끌어내. 강문석이 지연을 향해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쾅! 연회장 뒤쪽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문이었어요. 지팡이가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개가 돌아갔어요.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수행원들, 그리고 그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노인, 외할아버지 강태수였습니다. 야윈 몸으로 지팡이의 의지에 서 있었어요. 수행원이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 발 한 발 무대 쪽으로 걸어왔어요. 300명의 하객이 노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강그룹의 총수가 10년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였어요. 누가 내 손녀에게 손을 대느냐? 노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어요. 강문석에 올린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버지. 손녀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 서연이의 딸이야. 내 외손녀다.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하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경찰 조사관이 앞으로 나왔어요. 지연이 건네준 검은색 카드를 단말기에 올렸습니다. 잠시 후 조사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 카드는 서강그룹 총수 직계 전용 카드입니다. 국가보안급 인증이 확인됩니다. 진품입니다.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강문석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외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무대 위 대형 스크린 2개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30년 전 엄마의 녹음이었어요. 음성 파형이 스크린에 흐르고 동시에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조용히 나가라. 오빠, 나 정말 그 돈 안 가져갔어. 닥쳐. 내 아이들한테도 손댈 거야. 연회장이 얼어붙었어요. 300명의 하객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강문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무릎 꿇은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비참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수백 명 앞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하객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강문석과 악수를 나누던 사람들이었어요. 지연은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목소리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정문이 활짝 열렸어요. 검찰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수사관 여러 명이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하객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수사관들은 곧장 무대 앞으로 걸어왔어요. 강문석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수사관들을 보는 순간 마지막 남은 빛이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은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엄마의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18살 여자아이가 300명의 어른들 앞에 서서 30년 묵은 진실을 세상에 꺼내놓은 거였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선 뒤에도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다시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이 아니었어요. 숫자가 빼곡히 적힌 장부가 스크린 가득 펼쳐졌습니다. 유령 환자 명단과 빼돌린 국가 보조금 내역이었어요. 지난 5년간 약 20억 원. 한 줄 한 줄이 강문석의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저게 다 환자 돈이었잖아. 국가 보조금을 저렇게까지.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었어요. 강문석의 아들이 병원 간호사에게 물컵을 끼얹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무릎을 꿇린 뒤 발로 서리를 걷어차는 모습까지. 연회장 곳곳에서 비명 같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녹취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애가 수술비를 못 낸다고? 그냥 내버려둬. 돈 없는 애가 뭔 수술이야. 강문석의 목소리였어요. 며칠 전 민재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원무과에 내린 지시였습니다. 동생의 수술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자기 누나의 아이를, 자기 조카를 연회장이 얼어붙었어요. 하객들의 표정이 경악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의사 출신 하객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응급 환자를 방치하라니. 이건 살인 미수나 다름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서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났어요. 조금 전까지 강문석에게 축사를 보내던 정치인이 아무 말 없이 출구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강문석을 향해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쳤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무대 천장에서 종이가 쏟아져 내렸어요. 하얀 종이 수백 장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강문석이 30년 동안 조작했던 횡령 서류, 가짜 사망 신고서, 위조된 고발장의 복사본이었어요. 비서팀이 준비한 마지막 연출이었습니다. 종이비를 맞으며 바닥에 엎드린 강문석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지연은 무대 위에서 그 모든 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부로 강문석 이사장과 그 일가의 모든 직위를 해임합니다. 재단 내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횡령한 재산은 전액 환수합니다. 18살의 목소리였지만 연회장을 가득 채울 만큼 단단했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응급실 바닥에서 카드를 줍던 그 손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강문석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에서 고개까지 조아렸어요. 종이비를 맞으며 이마를 바닥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받아오. 내 엄마한테 잘못한 건 맞지만 제발. 지연은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천천히 강문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강문석의 가슴에 달린 이사장 배지에 손을 뻗었어요. 한쪽 귀퉁이가 금빛으로 빛나는 배지였습니다. 지연은 그걸 잡고 뜯어냈어요. 딱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은 배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밟았어요. 금빛이 구겨지며 찌그러졌습니다. 연회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강문석의 아들이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 비서팀에게 붙잡혀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진 채 두 팔을 잡힌 모습이 비참했어요. 검찰 수사관이 강문석 앞에 섰습니다. 강문석 씨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조금 전 지연의 손목에 채워지려 했던 그 수갑이 이제 강문석의 손목에 걸렸습니다. 아들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두 사람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연은 다시 무대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에 남아있던 하객들이 지연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불렀습니다. 원무과장님 나와주시겠어요? 연회장 구석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원무과장이 움찔했어요. 주변 시선이 쏠리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며칠 전 응급실에서 지연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돈 없다고 아이를 죽게 내버려두는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 안 되니까요. 원무과장이 허리를 접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비서실장님, 로비에 걸린 초상화 내려주세요. 그리고 제 엄마 사진을 걸어주세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무전기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잠시 뒤 로비 쪽에서 무거운 것이 벽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문석의 대형 초상화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렸어요. 단정한 정장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엄마. 시장에서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살았던 그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은 로비 쪽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한 줄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어요. 이 병원은 이제 환자를 위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연회장이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점점 늘어나더니 연회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300명의 어른들이 18살 여자아이를 향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연회장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강문석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두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지연은 경찰차 창문 앞에 섰습니다. 강문석이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문석의 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공포도, 분노도, 비굴함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작게 말했어요. 엄마가 지켜보고 계세요.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멀어져 갔어요. 지연은 그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 엄마의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오래 참았던 것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만이 느끼는 그런 종류의 뜨거움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재가 중환자실에서 나온 건 수술 후 열흘째였어요.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로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지연이 병실 문을 열자 민재가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은 웃으려다 울음이 터졌어요. 민재가 두 발로 병실 바닥을 디딘 순간 지연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뼈가 만져질 만큼 말랐지만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지연의 가슴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외할아버지가 직접 병원에 왔어요. 휠체어에 앉아 민재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어릴 때 끼던 반지야. 내가 가지고 있으렴. 민재는 반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엄마가 이걸 끼고 있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퇴원 다음 날 지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병원 로비에 엄마의 이름을 딴 서연 자선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이었어요. 지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짧게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엄마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지연은 눈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응급실 바닥에서 울고 있던 아이가 지금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 서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지연은 달동네 사람들을 병원으로 초대했어요. 슈퍼를 운영하시는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릴 때 지연과 민재에게 몰래 우유를 챙겨주시던 분이었어요. 세탁소 할머니도 오셨어요. 엄마가 야근할 때 두 남매를 집에서 재워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두 분 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 여기가 그 병원이야? 지연은 두 분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VIP 검진권을 건넸어요. 앞으로 매년 여기서 건강검진 받으세요. 저희 엄마 대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슈퍼 아주머니는 검진권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세탁소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네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니? 그날 오후 지연은 병원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식 병원장은 아니었지만 재단 후계자로서 이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넓고 조용한 방이었어요. 큰 책상 위에 엄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엄마의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볼펜으로 빼곡히 적힌 엄마의 글씨. 시금치 2,000원, 두부 1,500원. 마지막 장이 비어 있었어요. 지연은 그 빈 페이지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복수 끝. 이제 행복할게요, 엄마. 글씨가 번졌어요. 눈물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같은 시각 뉴스에서는 엄마의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30년 전 횡령 혐의가 무죄로 확인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강서연 씨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내용이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엄마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30년이 지나서야 세상이 그걸 알게 된 거였습니다. 반면 강문석 일가의 소식은 비참했어요. 강문석과 아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서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일이라는 아들과 내가 알아서 한 거라는 아버지. 30년 동안 한 가족의 인생을 짓밟아온 사람들의 끝이 그 꼴이었어요. 지연의 모습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풀이인 패딩 대신 깔끔한 옷을 입고 갈라진 운동화 대신 단정한 구두를 신었어요. 하지만 말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직원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썼고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시장 바닥에서 배운 예의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병원장실에서 일어나 창문 앞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병원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외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휠체어를 밀고 온 비서실장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지연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내 엄마를 닮아 참 강하구나.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지연은 외할아버지 옆으로 가서 야윈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과 민재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함께 식당에 갔어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촛불이 켜져 있었고 접시와 포크가 반짝거렸어요. 민재는 메뉴판을 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누나, 이거 가격이 안 적혀 있어. 지연은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세 사람은 네 자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빈자리 앞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려놓았어요. 엄마도 같이 먹자.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코를 훌쩍였어요. 외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래 떨어져 있던 가족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 나 의사 될 거야. 엄마 같은 사람이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일이 없게.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 지연은 동생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가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동생의 머리를 쓸어 넘겨 주었어요. 그래, 넌 꼭 될 거야. 밖으로 나오니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패딩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어요. 엄마의 낡은 지갑이 만져졌습니다. 가죽이 갈라지고 지퍼가 녹슨 그 지갑. 지연은 이것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였어요. 새 지갑이 100개가 생겨도 이건 평생 가지고 다닐 거였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엄마의 묘소가 옮겨졌어요. 원래는 서울 외곽 작은 공원묘지에 있었습니다. 비라도 오면 지늘기 질퍽해지는 양지 한 뼘 없는 자리였어요. 외할아버지가 딸의 묘를 그룹선산으로 이장했습니다. 양지 바른 언덕 위 벚나무 아래였어요. 묘비 주변에는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던 들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노란 민들레와 보라색 제비꽃이 봄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지연과 민재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묘소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세 사람의 옷깃을 스쳤어요.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전 엄마가 이 집안에서 쫓겨나던 날은 차가운 비가 내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 가문의 땅에 돌아온 날은 가장 좋은 날씨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먼저 묘비 앞으로 다가갔어요. 지팡이에 기대어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야윈 손으로 묘비를 쓸었어요. 차가운 돌 위에 엄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서연 미안했다, 서연아. 노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어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30년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전부 들어 있었어요. 민재가 가방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번 학기 성적표였어요. 수술 후 한 달 넘게 학교에 못 갔지만 복학하고 나서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민재는 성적표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엄마, 나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 의사 될 거야. 약속할게.
14살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코끝이 빨개져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지연이었어요. 지연은 패딩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갈라지고 지퍼가 녹슨 엄마의 지갑. 그 안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어요. 금색 문양이 봄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2달 전 새벽 응급실에서 이 카드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지연은 카드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카드를 처음 꺼냈던 밤이 떠올랐어요. 응급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주었던 그 새벽. 원무과장에게 도둑 취급을 당하며 350원짜리 통장을 들고 서 있던 자신의 모습.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남긴 이 카드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엄마 이름을 지켰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2달 전 응급실 바닥에서 엄마를 부르며 통곡하던 그 아이와는 달랐어요.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슬픔을 견딜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들꽃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그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묘비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은 채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차가운 빗속에서 쫓겨났던 엄마 대신 오늘은 햇살이 세 사람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언덕 위 벚나무 아래 묘비 앞에 검은색 카드와 성적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꽃 향기를 실어 날랐어요. 엄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이제야 편안해진 얼굴로.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서현자선재단이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오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간호사가 아이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의사가 어린 환자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있었습니다. 옛날 지연과 민재처럼 보호자라 부를 어른 없이 혼자 온 아이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아무도 그 아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로비 벽에는 엄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엄마. 그 사진 아래를 지연이 지나갔어요. 더 이상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손목에는 여전히 낡은 시계가 차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던 시계였어요.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진료소에서 한 아이가 지연에게 달려왔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언니, 나 이제 안 아파. 고마워. 지연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웃었어요. 엄마가 자신에게 해주던 것처럼. 벽에 걸린 엄마의 사진이 지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 미소가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슬픔이 아니라 자부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딸이 해냈다는 걸 아는 엄마의 미소. 지연은 엄마 사진을 올려다보며 작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잘 지키고 있어요. 시계의 초침이 다시 한번 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 속에 슬픔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병원 로비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진 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 위로 따뜻한 빛이 가득 내려앉고 있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등을 돌려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함께 듣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